남편이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봐 주세요. 여자 만나서 히덕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보수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서유정은 퇴근 후 텅 빈 집에 들어서며 습관처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강지훈의 구두는 오늘도 현관에 보이지 않았죠. 또야? 인간이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늦을 수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긋지긋함과 경멸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소파에 던진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주말에 만들어둔 밑반찬 몇 가지와 어제 먹다 남은 국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혼자 차려 먹는 저녁은 이제 그녀에게 일상이자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이었죠. 친구들은 남편들이 차려주는 저녁을 먹거나 아니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데 자신의 처지는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5년 차, 연애 시절 듬직하고 유머러스했던 지훈의 모습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나 존재했습니다. 지금의 지훈은 그저 능력 없고 눈치 없고 피곤에 절어 사는 중년의 남자일 뿐이었죠. 유정은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식탁에 늘어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김 부장 와이프는 이번에 유럽 여행 간다던데 나는 언제쯤 그런 호사를 누려보나? 우리 집 양반은 만년 과장 신세에서 벗어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녀는 지훈의 월급 명세서를 떠올리며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아슬아슬했고 갖고 싶은 옷이나 가방은 그림의 떡이었어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수록 자신의 삶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좋다는 남자들 다 마다하고 당신이랑 결혼했나? 내 팔자야 정말. 유정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며 혼잣말을 씹어뱉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따금씩 지훈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이기도 했지만 그는 그저 미안하다, 더 노력하겠다는 영혼 없는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런 지훈의 모습은 유정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고 남편의 무능함이 곧 자신의 불행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 친구들이 유정아, 너는 눈이 너무 높아. 그러다 시집 못 간다라고 걱정 반, 놀림 반으로 했던 말들이 떠올랐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때의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팍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그때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 거겠지. 유정은 잔뜩 날이 선 신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지훈에게서는 역한 술 냄새 대신 땀 냄새와 함께 정체 모를 기름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웬 땀 냄새람? 기름 냄새는 또 뭐고? 유정은 의아함을 느꼈지만 만사가 귀찮고 피곤함에 지쳐 더는 따져 물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짜증스러울 따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유정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난 지훈에게 대뜸 쏘아붙였습니다. 어젠 또 어디서 뭘 하다 그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아주 집이 여간이지? 전화는 왜 또 안 받고?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감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많았어. 마무리할 게 있어서. 미안해. 그의 무성의한 태도에 유정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회사 일? 요즘 매일같이 회사 일 때문에 새벽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신 회사
야근 수당도 제대로 안 챙겨주면서 사람을 아주 노예처럼 부려먹나 보지. 그러니 만년과장이지. 비아냥거리는 유정의 말에도 지우는 별다른 대꾸 없이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무심하고 회피적인 반응은 유정의 의심을 더욱 키웠어요.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저렇게 태연한 척하는 걸 보니 한두 번이 아니겠지. 유정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돈도 못 벌어다 주는 주제에 바람까지 피운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불길한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샤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가는 지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를 황급히 끊거나 주말에도 갑작스러운 동창회, 회사 야유회 준비 같은 변명을 대며 집을 나서는 일도 잦았죠. 모든 정황이 지훈의 외도를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참에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위자료나 두둑하게 뜯어내고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내버리겠어. 이 집도 내 명의로 하고. 유정은 복수심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어쩌면 이것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유정은 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예민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생각보다 치밀했어요. 잠든 지훈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보려 했지만 복잡한 패턴으로 잠겨 있어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옷주머니나 서류 가방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외도의 흔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꼬리도 제대로 못 잡을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나올수록 내 오기만 더 자극할 뿐이야. 유정은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물증이 없다는 사실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친구들에게 슬쩍 떠보았지만 설마 지훈 씨가 하는 반응뿐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의심이 과한 것 아니냐는 핀잔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유정은 인터넷 검색창에 흥신소 의뢰 비용, 배우자 뒷조사 전문, 불륜 증거 수집 방법 같은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업체들의 광고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 정말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줄 수 있을까? 괜히 돈만 날리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하루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유정은 몇몇 업체의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익명으로 상담 문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중 업계 최고 성공률, 증거 없이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유독 눈에 띄는 한 업체를 발견했어요. 고객 만족도도 높아 보였고 변호사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정은 떨리는 손으로 해당 업체의 상담 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때의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추악한 비밀을 캐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유정은 위험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게임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며칠 뒤 유정은 지난번 검색을 통해 알아낸 흥신소 직원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다방이었어요. 어두컴컴한 계단을 올라 다방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깔린 실내가 드러났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유정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손님은 그녀 외에 아무도 없었고 다방 마담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은 카운터에 기대어 무료하게 TV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죠. 유정은 괜스레 불안한 마음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데까지 와서. 순간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남편에 대한 불신과 복수심이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후였습니다. 여기서 멈추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결정하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정확히 되자 검은색 가죽 점퍼 차림의 한 남자가 다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 짧게 깎은 머리가 한눈에도 평범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남자는 유정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유정 씨 되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그의 입에서는 독한 담배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유정은 긴장감에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죠. 네, 맞아요. 전화로 말씀드렸던 남편 일 때문에 의뢰드리려고요. 흥신소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로 보이는 종이 몇 장과 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의뢰 내용을 좀 적어주시죠. 남편분에 대한 정보는 아는 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저희도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사진도 있으면 좋고요. 그의 사무적인 말투와는 달리 유정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음흉하고 불쾌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유정은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건네받은 종이에 남편의 이름, 직업, 자주 가는 곳, 차량 번호, 그리고 의심되는 정황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첩에서 몰래 빼낸 증명사진 한 장도 함께 건넸죠.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멈출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적어낸 후 흥신소 직원은 계약서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기본 착수금은 500만 원입니다. 미행 및 증거 수집 기간은 일주일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중요하니 성공 보수는 별도로 책정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액수의 유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500만 원이면 그녀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밝혀내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 보수는 얼마나 생각해야 하나요? 유정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흥신소 직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증거의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위자료 청구액의 10%에서 2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이혼 사유를 만들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유정은 홀린 듯 계약서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했던 유정은 일단 착수금 중 2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남편 몰래 숨겨둔 비상금과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로 했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맡기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흥신소 직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와 돈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드리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방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겨진 유정은 싸구려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한 복수를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부터 유정의 초조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흥신소에서는 매일 저녁 지훈의 동선을 간략하게 문자로 보고해 주었죠. 땡땡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차량으로 이동 중, 땡땡 모텔 근처 배회 중 등의 단편적인 정보들이었지만 유정은 그 문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습니다. 남편의 사생활이 낯선 사람들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쾌감과 동시에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혹시라도 흥신소의 존재를 남편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유정의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더욱 신경이 곤두섰고 괜한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기도 했죠. 지우는 그런 유정의 날카로운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피곤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유정은 남편의 그런 모습이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똑똑히 밝혀줄 테니.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의 유정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유정에게는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흥신소에서 보내오는 단편적인 문자 메시지에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피가 마르는 듯했죠. 드디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오후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 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유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퇴근 후 약속 장소인 인적 드문 공원 벤치로 향했습니다.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공원은 스산한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지난번 그 흥신소 직원이 검은색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정의 옆자리에 앉아 봉투를 건넸죠. 일주일간의 결과물입니다. 한번 보시죠. 유정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이 적힌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유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았다는 생각에 숨이 가빠왔죠. 그런데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유정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예쁜 여자와 모텔을 드나드는 남편의 모습 대신 늦은 밤 허름한 식당에서 홀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지훈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벽녘 인력시장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도 있었어요. 이게 다예요? 여자는요? 불륜 증거는 어디 있는 거죠? 유정은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기대했던 자극적인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죠. 흥신소 직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강지훈 씨를 미행했지만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외도의 정황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실을 알아냈죠. 그는 유정에게 또 다른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지훈이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간병인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사진에는 병실 침대에 산소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지훈 씨 어머님이십니다. 현재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흥신소 직원의 설명은 유정에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요?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유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흥신소 직원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지훈 씨는 회사 월급만으로는 어머님 병원비와 밀린 간병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밤에는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는 일용직 노동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자존심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것 같군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유정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남편을 얼마나 오해하고 경멸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의심으로 그를 괴롭혔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매일 밤 땀 냄새와 기름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던 이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밖으로 나돌았던 이유, 가리고 자신에게 늘 피곤하다고 말했던 이유가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무능함을 탓하며 퍼부었던 독설과 냉대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이혼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흥신소 직원의 말은 유정의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홀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흥신소에 지불해야 할 거액의 비용이라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착수금 외에 성공 보수는 없다고 해도 일주일간의 미행 비용은 고스란히 그녀의 몫으로 남을 터였습니다. 후회와 반성의 눈물 속에서도 유정은 앞으로 닥쳐올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날 밤 유정은 평소와 달리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지훈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따뜻한 미역국도 끓였죠. 식탁에는 지훈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피곤해 절어 있었지만 유정의 눈에는 그 모습마저 안쓰럽고 미안하게만 보였어요. 지훈은 평소와 다른 풍성한 저녁 식탁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유정의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일이야? 아직 안 자고 그리고 이건 다 뭐야? 유정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걸로 좀 차려봤어요.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지훈이 자리에 앉자 유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의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해서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했던 일,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듣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나 혼자 바보 같은 상상만 하고 당신을 괴롭혔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줘요. 지훈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고백과 눈물에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안도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듯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힘들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었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정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나도 당신한테 서운하게 한 거 많았을 텐데 우리 다시 잘해보자. 오랜만에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유정은 지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의 용서에 감사했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 사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듯 보였습니다. 유정은 지훈에게 더욱 헌신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저녁에는 지훈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시어머니 병문안도 빠지지 않고 같이 갔죠. 병원에 계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쾌유를 빌었습니다. 지훈도 그런 유정의 변화를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듯 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미리 연락을 주었고 유정에게 고맙다는 말도 자주 표현했어요.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정은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흥신소에 지불해야 할 잔금이었어요. 성공 보수는 없었지만 일주일간의 미행 비용과 기타 경비로 청구된 금액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유정은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려 했어요. 설마 별일 있겠어? 어떻게든 되겠지. 지훈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유정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이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서유정 씨,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약속하신 잔금 날짜가 다 되어 가서 연락드렸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는지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무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유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네, 그게 지금 바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실 수 없을까요? 유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싸늘하게 말했죠.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마냥 기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셔야 저희도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유정은 차갑게 식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제 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애써 외면했던 불안감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에서 청구한 잔금 내역서를 받아든 유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착수금 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자그마치 5천만 원에 달했어요. 일주일간의 미행 인건비, 차량 유류비, 통신비, 식대, 그리고 특수정보 수집 비용이라는 정체 모를 항목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성공 보수도 없다면서요. 유정은 흥신소 사무실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직원은 계약서 조항을 들이밀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의뢰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투입된 경비는 청구하며 의뢰인의 변심이나 중도 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죠.
유정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안일하게 계약서에 서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유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그녀에게 그만한 거금을 마련할 능력은 없었죠. 남편 지훈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회복된 부부 사이에 또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남편에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해. 유정은 혼자서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볼까도 생각했지만 평소 자신이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잘난 척하며 살아왔는지 떠올리자 차마 부탁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허세를 부렸던 과거의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흥신소의 빛 독촉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거세졌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점잖게 이야기하는 듯 했지만 유정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고 문자 메시지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서유정 씨,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좋게 말할 때 갚으시죠. 안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유정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거나 집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화롭던 일상은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흥신소 직원들은 유정의 회사 근처까지 찾아와 그녀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퇴근하는 유정을 붙잡고 돈 언제 갚을 거냐,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유정은 수치심과 공포감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유정의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어요. 서유정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안 열면 우리가 여기서 밤새도록 기다릴 테니 알아서 하세요. 늦은 밤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유정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 지훈이 아직 퇴근 전이라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었죠. 만약 지훈이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유정은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된 것이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남편의 무능함을 비웃었던 자신이 이제는 그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처절하게 느껴졌어요. 유정의 일상은 거대한 불안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괴물에게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면의 시간은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쿵쾅거리며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휴대폰은 더 이상 편리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액정을 확인했고 모르는 번호이거나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뜨는 전화는 차마 받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흥신소 녀석들의 전화일까봐 받지 못한 전화는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죠. 낮 동안에도 그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은 착각에 수시로 뒤를 돌아보았고 창밖으로 낯선 차량이라도 지나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런 유정의 위태로운 모습은
남편 지훈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지훈은 아내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혹은 일시적인 예민함 때문일 것이라고 애써 좋게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유정의 행동은 단순한 예민함을 넘어선 무언가 심각한 문제에 휘말려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몇 번이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요즘 통잠도 못 자고 얼굴도 반쪽이 됐어. 나한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으면 같이 해결하자. 응? 하지만 유정은 그때마다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야. 정말 아무 일 없어. 그냥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라며 지훈의 시선을 회피할 뿐이었죠.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어색한 변명은 지훈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아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불쾌한 확신만을 더해 주었습니다. 지훈은 아내의 변화가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굳게 입을 다문 아내에게 더 이상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고 차갑게 가라앉았고 부부 사이에 따뜻한 대화는 실종된 지 오래였죠. 유정은 지훈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그를 피하기에 급급했고 지훈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였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 지훈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잠시 나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아내에게 줄 달콤한 케이크라도 사갈까 싶어 평소 유정이 좋아하던 단골 제과점에 들렀다가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진 골목 어귀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집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낯선 남자 두 명이 아내 유정의 양팔을 각각 거칠게 붙잡고 격렬하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한 명은 문신이 드러난 팔로 유정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유정의 핸드백을 빼앗으려는 듯 그녀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나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원하는 게 뭐예요? 유정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시끄러워. 돈 내놓으라고 했지. 좋게 말할 때 내놔. 남자들의 고함 소리는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유정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남자에게 떠밀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핸드백이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안에서 화장품이며 지읍이며 온갖 소지품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유정의 머리채를 잡아채려 손을 뻗는 순간 지우는 이성을 잃고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지금 내 아내한테 무슨 짓이야? 지우는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며 유정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어려 있었죠. 갑작스러운 지훈의 등장에 남자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더욱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여자 남편인가 보지? 아주 잘 만났네. 당신 마누라가 우리한테 거액의 빚을 졌거든. 오늘까지 갚기로 한 날인데 아직까지 한 푼도 입금을 안 했더라고. 당신이라도 대신 갚아야겠어. 안 그러면 당신 마누라 오늘 여기서 무사히 못 돌아갈 줄 알아. 그들의 입에서 협박과 함께 터져나온 빚이라는 단어에 지훈의 머릿속은 마치 강력한 충격을 받은 듯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지 평생 누구에게 돈 한 푼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는 아내가 왜 저런 깡패 같은 놈들에게 빚독촉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빚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내 아내가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한테 무슨 빚을 졌다는 겁니까? 똑바로 말해. 지훈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려 하자 남자들은 피식 비웃음을 흘리며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어허, 남편 되시는 분이 성격이 아주 불같으시네. 뭐,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 이유는 없고, 궁금하면 당신 마누라한테 직접 물어보시지. 아주 스펙터클한 일을 꾸미셨더라고. 아무튼 오늘 밤 자정까지 돈 전액 입금 안 되면 내일 아침 당신 회사 정문이랑 당신 마누라 회사 정문에 아주 재미있는 대자보가 나붙을 줄 알아. 물론 당신들 부모님 댁에도 친절하게 한 부씩 보내드려야겠지. 그리고 당신 마누라 밤길 조심하라고 전해주고. 그들은 바닥에 나뒹구는 유정의 소지품들을 구둣발로 아무렇게나 짓밟으며 조롱 섞인 경고를 남기고는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유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풀어헤쳐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블라우스, 그리고 뺨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은 방금 전의 상황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똑바로 말해. 저 자식들은 누구고 빚이라니 대체 무슨 말이냐고. 당신 나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이처럼 서럽게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유정을 일으켜 부축하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서도 유정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고 지우는 답답한 마음에 거실을 몇 바퀴나 서성이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제발 그만 좀 울고 똑바로 말해.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지금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냐고.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유정은 간신히 울음을 삼키며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야근과 수상한 행동들을 외도로 의심해 결국 흥신소를 고용했던 일. 그러나 남편의 비밀은 외도가 아니라 아픈 어머니의 막대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투잡, 쓰리잡을 뛰며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흥신소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비용을 빚지게 되었다는 것까지. 유정의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고백을 듣는 내내 지우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깊은 실망감, 참을 수 없는 배신감,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허탈함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죠. 자신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병든 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 밤낮 없이 땀 흘리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내는 자신을 의심하고 파멸시키기 위해 비열한 뒷조사까지 벌였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여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는 자신에게 아내는 위로와 격려는커녕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과 같은 끔찍한 배신을 저질렀다는 것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했던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처참하게 나뒹구는 순간이었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당신 눈에는 내가 그런 파렴치한 인간으로 보였던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죠. 유정은 지훈의 발치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당신 마음이 그렇게 힘들 줄도 모르고 나 혼자 바보 같은 상상에 빠져서 당신을 괴롭혔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줘요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지훈의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빛 속에는 아내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정을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날 밤 이후 지훈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다정하고 이해심 많던 남편, 때로는 유정의 짜증과 불평까지도 묵묵히 받아주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 없이 사라지고 집안에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냉기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지훈은 유정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혹은 길에서 마주친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대했죠. 그는 더 이상 유정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곧장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고 식사 역시 방 안에서 혼자 해결했습니다. 유정이 애써 차린 저녁 식탁은 매일 밤 주인을 잃은 채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유정은 안방 침대에 홀로 누워 그의 방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죠. 부부의 침실은 이제 유정 혼자만의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정은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의 방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로 용서를 빌기도 했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문 앞에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봐줘요. 이렇게 외면하지만 말아줘.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응? 제발. 그녀의 애원은 그러나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간혹 지훈이 서재 문을 열고 나올 때면 그는 유정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경멸 어린 한마디를 내뱉고는 다시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져버렸죠. 당신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히고 역겨워. 제발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당신이랑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끔찍하니까. 지훈이 내뱉는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유정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매일 밤 유정은 홀로 차가운 침실에서 남편의 냉대와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곱씹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베개를 적시고 흘러넘쳐 마를 날이 없었죠. 남편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느꼈을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지 절실히 깨달았지만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흥신소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점잖게 독촉하던 그들이었지만 유정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며 유정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정이 홀로 불안에 떨며 집에 있는데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고 있는데 문 밖에서 흥신소 직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죠. 서유정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짝 부수고 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해. 그들은 10여 분간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가 돌아가면서 현관문 도어록에 강력 접착제까지 발라놓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정은 문이 열리지 않아 한참을 고생해야 했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유정의 휴대폰으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성적인 모욕이 담긴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고, 심지어 유정의 얼굴 사진에 음란한 낙서를 합성한 사진을 전송하며 심리적으로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서유정 씨, 우리가 언제까지 당신 질질 짜는 거 구경하면서 기다려줄 것 같아? 약속한 마지막 날이 내일 모레야. 그때까지 돈 전액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 남편 다니는 회사 정문이랑 당신네 아파트 정문에 아주 간사한 포스터를 붙여줄게. 내용은 뭐냐고? 아내의 불륜 의심으로 흥신소 고용했으나 되려 거액의 사기극에 휘말린 비운의 남편 서유정. 그 진실은? 뭐 이 정도면 사람들 이목 끌기엔 충분하겠지? 아, 물론 당신 남편이 사실은 상습적인 불륜남이었다는 조작된 증거 몇 개 만들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쫙 뿌려버리는 건 서비스고, 그렇게 되면 당신 남편 사회생활은 그걸로 끝장나는 건 시간 문제겠지. 그 인간 회사에서 잘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야. 우리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들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정의 집 주소, 유정이 과거에 다녔던 회사, 남편 지훈의 직장과 직위, 심지어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모든 것을 손바닥보다 파악하고 있었죠. 유정은 그들의 치밀함과 잔혹함에 온몸의 피가 마르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흥신소가 정말로 남편 회사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하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라도 한다면 남편의 인생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의 인생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유정은 극도의 불안감과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유정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야말로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부모님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 댁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울며 사정했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질책과 깊은 실망감이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내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아야 하니? 애초에 분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버려서 이 사단을 만들어? 이 애비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평소 유정의 허영심과 분수에 맞지 않는 씀씀이, 그리고 철없는 행동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던 아버지는 이번 일에 크게 분노하며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매몰차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처참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지만 완고한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죠. 어머니가 몰래 건네준 비상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정은 과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에게까지 손을 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니 친구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어요. 어떤 친구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어떤 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거절했습니다. 평소 그녀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잘난 척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었죠. 이제 그녀 곁에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해 주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은 인터넷을 통해 대부업체 광고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당일 즉시 대출 같은 솔깃한 문구들이 그녀를 유혹했지만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어본 몇몇 업체들의 살인적인 이자율과 불법적인 추심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차마 실행에 옮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정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구렁텅이에 빠져 평생을 허우적거리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절망의 늪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유정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단 한 줄기의 빛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시간은 야속하게도 속절없이 흘러 흥신소가 최후 통첩으로 예고한 마지막 날이 바로 코앞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흥신소가 최후 통첩으로 예고했던 운명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잠들지 못한 유정은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서재 문이 천천히 열리고 지훈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며칠 전 유정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지훈은 마치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로봇처럼 유정 앞에 다가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죠. 도장 찍어.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쉬고 싶지 않으니까. 서류의 정체는 지훈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이혼 소송장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유책 배우자인 유정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죠. 모든 것을 예상했지만 막상 서류를 눈앞에서 확인하자 유정의 심장은 바닥까지 꺼지는 듯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갚기 힘들 만큼 엄청난 액수였어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혼만은 제발 걷어주세요. 내가 평생 당신 발밑에서 속죄하면서 살게요. 응?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유정이 무릎을 꿇고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지훈의 표정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유정의 손을 경멸스럽다는 듯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죠. 기회? 당신은 이미 나에게 수십 번도 더 넘게 주어졌던 기회를 모두 짓밟고 배신했어. 내 어머니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급한 상황에서 당신은 나를 믿기는커녕 더러운 의심으로 뒤쫓아나 버렸지. 그런 당신을 내가 어떻게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겠어?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악몽이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고통이야. 당신이 진 빚 문제는 당신 혼자 알아서 해결해. 나는 단 한 푼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그게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라고 생각해. 지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였던 유정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죠. 그는 유정이 흥신소에 진 거액의 빚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문제는 오롯이 유정 혼자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그녀에게 내리는 잔인한 형벌과도 같았어요. 유정은 이혼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지훈이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지훈의 부모님, 즉 시부모님에게까지 연락해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하겠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아들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유정에게 크게 실망한 상태였고 오히려 내가 어찌 우리 지훈이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할 수 있느냐며 호통을 쳤죠. 유정 자신이 선임하려 했던 변호사조차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유책 배우자인 유정에게 승산이 거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지훈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생각보다 적다며 이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절망적인 조언을 건넬 뿐이었어요. 결국 유정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져 왔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고도 비참하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밟는 동안 두 사람은 단 한마디의 말도 눈길 한번 제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미래를 함께 꿈꾸며 사랑을 속삭였던 부부였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냉랭하고 적대적인 분위기였죠.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정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 자신이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얼마 되지 않는 돈과 결혼 후 맞벌이를 통해 힘들게 마련했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대부분이 지훈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법원은 지훈의 기여도를 훨씬 높게 평가했고 유책 배우자인 유정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자금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흥신소에 진 거액의 빚은 법적으로도 온전히 유정 개인의 채무로 확정되었습니다. 지훈은 그 빚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었죠. 한때는 남편의 경제적 능력을 공공연히 비웃으며 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갈망했던 유정은 이제 위자료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은 채 한겨울 길거리에 나앉을 절박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더 나은 삶은 처절한 파멸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에게 다가온 것이었죠. 이혼 후 유정은 당장 살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지훈은 그녀에게 단 일주일에 정리할 시간만을 주었죠. 그 시간 동안 유정은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꾸리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급하게 얻은 곳은 예전에 살던 안락한 아파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낡고 허름한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는 단칸방이었습니다.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아 낮에도 어두컴컴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밤에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최악의 환경이었죠. 가구라고는 남들이 버린 것을 주워온 작은 좌식 책상과 옷가지 몇 벌이 담긴 낡은 여행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명품 가방과 화려한 옷들, 값비싼 액세서리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천덕꾸러기 사치품으로 전락해버렸죠. 오히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허영심과 어리석었던 과거,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은 한시도 멈추지 않는 흥신소의 잔혹한 빚 독촉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정이 이혼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는 더욱 악랄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혼으로 인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유정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그녀에게서 빼앗아갈 것이 더 남아있다는 듯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짓밟고 유린하려 들었습니다. 그녀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죠. 흥신소의 검은 그림자는 유정의 삶 구석구석까지 끈질기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정이 새로 얻은 허름한 원룸 주소를 기어코 알아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발로 차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유정 씨, 돈 안 갚고 여기서 편하게 발 뻗고 잠이 와? 우리가 당신 같은 사람은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받아낼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라고 협박하는 것은 일상이었죠. 옆방과 윗방에 사는 이웃 주민들은 밤마다 반복되는 소란에 잠을 설쳤고 유정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과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유정은 견디다 못해 집주인에게 쫓겨나듯 이사를 해야 했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거처를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귀신같이 그녀의 새로운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오는 그들의 집요함에 유정은 인간적인 공포와 함께 깊은 무력감에 빠져갔죠.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작은 벌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식당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 자리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은 유정이 일하는 작은 식당까지 찾아와 점심시간 손님들이 가장 붐비는 시간에 맞춰 소란을 피웠습니다. 식당 입구에 버티고 서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이 식당에서 일하는 서유정이라는 여자가 우리 돈 수천만 원을 떼어먹고 도망 다니는 악질 사기꾼이다. 이런 사람이 만든 음식을 어떻게 믿고 먹을 수 있겠냐. 당장 서유정을 내놓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영업 방해할 줄 알아라. 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어요.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놀란 손님들은 황급히 계산을 하고 나가거나 주문한 음식을 남긴 채 자리를 떴습니다. 식당 주인은 격노하여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고 유정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동료들과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유정은 당장 다음 달 월세는커녕 오늘 저녁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가 되었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흥신소의 교묘한 방해 공작으로 번번이 면접 단계에서 탈락하거나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정이 면접을 보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까지 익명으로 연락해 서유정 씨는 과거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된 전력이 있으며 현재 거액의 채무 문제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신용불량자다. 그런 사람을 채용하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식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그녀의 재기를 철저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심지어 유정의 예전 직장 동료들이나 대학 동창들에게까지 연락하여 그녀에 대한 온갖 헛소문과 비방을 퍼뜨리며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 들었죠. 유정은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혹은 전염병 환자처럼 철저히 외면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쇼핑을 즐기거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며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만끽했던 유정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남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렸죠. 며칠을 물로만 배를 채우며 굶기도 했고 밤에는 냉기가 스며드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배고픔과 외로움 가리고 끈 모를 절망감에 몸부림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했던 전남편 지훈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한때 그녀의 곁을 지켰던 친구들과 가족들은 이미 그녀에게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간혹 연민을 느낀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붙여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엄발의 오줌 누기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언제까지 그런 도움에 기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수화기 너머로 절규하듯 들려오는 딸의 위태로운 목소리에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버린 딸의 인생을 되돌릴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정은 자신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선택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매 순간순간 뼛속 깊이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그녀를 동정하거나 과거로 되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깊고 어두운 나락의 구렁텅이 속으로 끝없이 아주 처절하게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그녀는 홀로 버려진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궁핍과 영양 부족, 그리고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몇 달을 보낸 유정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윤기 흐르던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생기를 잃었으며 탐스럽던 머리카락은 힘없이 빠져나가 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몸무게는 몰라볼 정도로 줄어들어 마치 해골처럼 앙상한 몰골이 되었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과거 화려했던 시절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초라하고 병든 낯선 중년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밤에는 흥신소 빚쟁이들의 환청과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고 낮에는 미래에 대한 암담한 절망감과 자신을 향한 깊은 혐오감에 휩싸여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날이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유정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터벅터벅 길을 걷다가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고는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한 행인의 신고로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사로부터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 초기 장세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며칠간의 입원 치료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유정은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연락할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느냐는 간호사의 질문에 유정은 힘없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하얀 링거액이 자신의 팔뚝 혈관 속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던 유정은 문득 자신의 지난 날들을 아주 선명하게 떠올렸습니다. 남편 지훈의 능력 부족과 무심함을 탓하며 매일같이 날카로운 독설과 불평불만을 히스테릭하게 쏟아내던 자신의 모습, 자신의 편협한 기준으로 남편을 멋대로 재단하고 공개적으로 무시하며 그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오만하고 이기적인 행동들, 그리고 친구들과 지인들 앞에서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고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분수에 맞지 않게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값비싼 레스토랑을 제집 드나들 듯하며 카드를 긁어댔던 철없고 사치스러웠던 생활. 그 모든 부끄러운 과거의 순간들이 마치 파노라마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철없었으며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끝없는 오만함과 이기심, 허영심이 결국 자신을 처참한 파멸의 길로 이끌었음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처절하게 깨달았죠. 만약 그때 결혼 생활 초기에 자신이 조금만 더 남편의 고충과 입장을 헤아리려 노력했더라면, 조금만 더 그를 믿고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며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더라면, 그리고 무엇보다 어리석은 의심으로 흥신소 같은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정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고 부질없는 것이 바로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후회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늦게, 그리고 너무나도 아프게 알아버렸어요. 며칠 후 간신히 몸을 추슬러 퇴원한 유정은 허름한 무료 급식소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전 남편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다소 수척해 보이긴 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하고 홀가분해 보였죠. 그의 곁에는 단정하고 소박한 차림새에 선한 인상을 가진 한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잔잔한 미소를 나누었고,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행복해 보이는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유정과의 숨막히던 결혼 생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평온함과 안정감이 어려 있었어요. 유정은 차마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 건너편 전봇대 뒤에 숨어 그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지훈은 자신과의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유정의 가슴 한구석에서 잊고 지냈던 시기와 질투심이 울컥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훈에게는 자신과 헤어져 이혼한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쓰라린 생각마저 들었죠. 유정은 말없이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죠. 그 후로도 유정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거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흥신소에 진 거액의 빚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고, 그 빚을 단 한 푼이라도 갚기 위해 식당 설거지, 청소, 전단지, 배포 등 닥치는 대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하고 좌절하며 삶을 포기하려 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당연한 죗값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려 노력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명품 옷과 가방, 값비싼 화장품들은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한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된 육체 노동과 끝없는 자기 반성, 그리고 지울 수 없는 후회뿐이었어요. 만약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만약 그때 내가 그를 조금만 더 믿었더라면.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끝없는 후회가 그녀의 가슴을 송곳처럼 쑤시고 아프게 짓눌렀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현재의 삶까지 망가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하고 잔인했지만,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그녀는
아주 조금이나마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인간적인 겸손함을 깨달아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멀고 험난하겠지만 예전처럼 쉽게 절망하거나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아주 작고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가슴속에 품어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과 선택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중한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한 어리석은 여자가 평생을 두고 감장해야 할 끝나지 않은 참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진짜 인생,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반성의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